차갑고 투명한 샴페인잔 너머로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부서져 내렸다. 한유라는 무심코 잔을 흔들며 흩어지는 금빛 액체와 그 위로 어지럽게 번지는 불빛의 잔상을 바라보았다. 시끄러운 음악, 값비싼 향수 냄새. 성공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그녀는 이질적인 섬처럼 떠 있었다.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10주년 기념 동문회. 굳이 오고 싶었던 자리는 아니었지만 뉴욕에서 잠시 귀국한 친구 성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유라야, 너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얼굴 한번 비추기가 그렇게 힘들어.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관심은 대부분 유라의 현재에 쏠려 있었다. 졸업 후 월스트리트의 이름난 투자은행에 입사했다가 몇 년 전 홀연히 귀국한 그녀의 행보는 동기들 사이에서 작은 미스터리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더 큰 성공을 위해 돌아왔을 거라 짐작했지만 유라는 여의도의 한 중견자산 운용사에서 조용히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그녀의 손을 거친 포트폴리오는 언제나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데이터와 숫자로 증명하는 삶을 선호했다. 그냥 요즘 좀 바빴어. 유라는 옅은 미소와 함께 의례적인 대답을 건넸다. 그녀의 수수한 차림새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다른 동기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심플한 디자인의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스커트. 그녀가 걸친 유일한 사치품은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진 디자인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시계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착한 태도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한창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최진혁이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진성건설 최 회장의 외아들이자 대학 시절 내내 화제의 중심이었던 남자. 그는 약혼 여인 유민그룹 막내딸 오세라의 허리를 감싼 채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최진혁의 등장은 연 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아첨하는 무리들이 벌떼처럼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지웠다고 믿었던 얼굴이었다. 7년 전 그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리고 그 세상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장본인이기도 했다. 유라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저기 한유라 아니야? 최진혁의 목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유라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천천히 뒤를 돌자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최진혁의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옆에 선 오세라는 위아래로 유라를 훑어보며 노골적인 무시를 드러냈다. 오랜만이네, 최진혁. 유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선명했다. 최진혁은 과장된 몸짓으로 유라에게 다가왔다. 그의 주변에 있던 동기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그들의 눈이 반짝였다. 이야, 이게 누구야? 우리 과 수석 졸업생 한유라 아니신가? 졸업하고 나서 통소식이 없길래 어디 유학이라도 간 줄 알았지. 근데 꼴을 보아하니 그건 아닌가 보네.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유라의 단정한 옷차림을 비웃으며 말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아직도 여의도 어디 작은 회사에서 숫자 나부랭이나 쳐다보고 있나?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너는 머리는 좋은데 그릇이 너무 작다고. 여자는 똑똑한 것보다 배경이 중요해. 안 그래? 자기 최진혁은 오세라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동의를 구했다. 오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진혁 씨도 참, 그래도 동기인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라 씨.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요즘 세상에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어디 쉬운가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의 값싼 동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주변에서 억지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7년 전 겨울, 최진혁은 똑같은 말을 했었다. 유라야, 나는 너의 그 악착 같은 모습이 이제 지긋지긋해. 사랑, 그런 건 드라마나 나오는 거야. 현실은 조건이고 배경이라고. 그는 그녀의 가난과 야망을 경멸했고 결국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여자에게로 돌아섰다. 유라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슬픔을 도끼로 바꾸어 죽으림을 다해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런데 지금 그는 겹겹이 쌓인 흉터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다. 유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로 들끓는 속을 억누르고 차갑게 가라앉혔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해. 진여가 너야말로 좋아 보이네. 좋은 배경 가진 사람 만나서 원하던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서. 유라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최진혁과 오세라를 번갈아 쳐다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경멸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 그 태도가 최진혁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발밑에서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거대한 산이 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만족하 이봐. 사람들 얘가 지금 자기 삶에 만족한대. 야, 한유라. 너 아직도 몇 년 전에 내가 사준 그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니냐? 아니면 그것마저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나? 그의 저급한 도발에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몇몇 동기들은 참아듣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최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었다. 우리 세라는 말이야. 이번 생일 선물로 내가 파리에 있는 아파트를 사줬어. 너는 평생 벌어도 현관문 손잡이 하나 못 만져볼 곳이지. 아, 미안. 내가 너무 현실을 말해줬나. 순간 유라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입을 열려는 찰나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친구 성희가 달려와 유라의 팔을 잡았다. 유라야, 가자. 이런 사람이랑 무슨 말을 섞어. 성희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최진혁을 쏘아보며 유라를 끌었다. 최진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래, 가봐라.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지. 내 주제에 맞는 곳으로 말이야.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내내 등 뒤로 쏟아지는 비웃음과 동정 어린 시선들이 느껴졌다. 호텔의 화려한 복도를 걷는 유라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유리파편이 흩어지는 것처럼 복잡했다. 괜찮아. 유라야, 저런 미친놈은 신경 쓰지 마. 걱정스럽게 묻는 성희의 말에 유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골마 터진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최진혁이 던진 말들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했던 과거와 치열하게 싸워온 그녀의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와닿았다. 화려한 호텔의 불빛과 대조적으로 서울의 밤은 어둡고 고요했다. 성인은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유라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유라야,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오늘 와줘서 고마워. 성희야. 유라는 성희를 안심시키고 홀로 택시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최진혁의 비웃음, 오세라의 경멸 어린 눈빛,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언제나 강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4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남자 동기들의 은근한 무시와 견제 속에서도 실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했다. 최진혁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그녀는 단 하루만 울고 다음 날부터 아무렇지 않게 도서관으로 향했다. 강해져야만 했다. 약해지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밤 단단했던 그녀의 갑옷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들이 배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다. 택시가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었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고즈넉한 부촌. 택시는 최고급 빌라 단지 입구에 멈춰 섰다. 유라가 내리자 정복을 입은 경비원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유라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집은 단지 가장 안쪽에 위치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다. 최진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서울의 밤을 발 아래에 둔 그녀만의 성.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지문을 대자 카일룸 차에룸 귀하를 환영합니다라는 인공지능의 차분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카일룸은 라틴어로 천국이라는 뜻이었다. 집의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이 인공지능은 유라의 남편 권희준이 직접 설계한 것이었다. 집 안은 고요했다. 유라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자기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였다. 다녀왔어. 서재 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가 집에 와 있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움직이는 남자. YS 인베스트먼트의 총재. 권희준. 그녀의 남편이었다. 권희준은 서재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톰슨 로이터 단말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글로벌 채권, 수익률 곡선 그래프가 그의 검은 눈동자에 비쳐 복잡한 빛의 궤적을 그렸다. 그는 낮과 밤의 경계가 무의미한 사람이었다. 뉴욕 증시가 열리면 그의 하루가 시작되었고, 런던과 도쿄를 거쳐 서울시장이 마감될 때쯤에야 비로소 짧은 휴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금융자본의 심장, YS 인베스트먼트의 총재라는 자리는 그런 것이었다. 그의 완벽한 집중력을 깨뜨린 것은 현관문이 열리는 미세한 소리였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시간을 확인했다. 예상보다 30분 정도 이른 귀가였다. 그는 유라가 피곤한 사교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아마도 적당히 얼굴만 비추고 빠져나왔을 터였다. 그는 다시 모니터에 집중하려 했지만
거실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침묵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평소에 유라라면 서재문을 빼꼼히 열고 나왔어요 라고 속삭이거나 조용히 주방으로 갓 따뜻한 차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서재를 나섰다. 어둠에 익숙한 그의 눈에 소파에 몸을 웅크린 아내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그녀의 옆모습에 옅은 윤곽선을 그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려는 듯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에 유라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에 감도는 미세한 동요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잘 벼린 칼날에 상처 입은 자의 위태로운 고요함이었다. 권위 주는 것일 조명을 켜는 대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아내의 상태를 살폈다. 살짝 흐트러진 머리칼, 평소보다 창백한 입술, 그리고 소파 쿠션을 꽉 움켜쥔 하얀 손가락. 그녀가 외부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다. 힘들었나? 그는 소파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직 유라만이 알아챌 수 있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유라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이 간 유리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타인에게,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도 드러내기를 꺼리는 여자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상처를 봉합하는 것에 익숙했다. 권위주는 그녀의 그런 점을 사랑했고 존중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섣부른 위로나 질문은 오히려 그녀의 단단한 방어벽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쉬어, 저녁은 내가 준비하지. 그는 유라의 뺨을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로 유라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이 남자와 결혼한 지 2년.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결혼을 세기의 결합 혹은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불렀다. 가난한 고학생 출신의 애널리스트와 대한민국 금융황제의 만남. 하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그런 진부한 단어들로 정의할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영혼을 알아본 두 지성의 결합에 가까웠다. 유라가 먼저 그를 알아본 것은 5년 전 한 국제경제 포럼에서였다. 당시 패널로 참석한 권위주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좌중을 휘어잡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화려한 언변 뒤에 숨은 깊은 고독을 보았다. 정상의 선자의 무게,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책임감의 그림자였다. 반대로 권위준이 유라를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전이었다. 그는 익명으로 제출된 한 신진 애널리스트의 시장 분석 리포트를 읽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데이터의 행간에 숨겨진 미세한 흐름을 읽어내고 그것이 경제의 복잡한 변수들을 꿰뚫어 미래를 예측하는 그녀의 통찰력은 그가 지금껏 본 그 어떤 베테랑 애널리스트보다도 뛰어났다. 수소문 끝에 그 리포트의 주인이 한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조용히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깊은 호수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권위주는 유라의 재능이 세상의 편견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유라는 권위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있는 따뜻한 인간미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완벽한 전략적 파트너였다. 유라가 침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권위주는 다시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온기는 사라지고 냉혹한 지배자의 표정이 돌아왔다. 그는 책상에 앉아 비서실장인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NH 총재님, 김비서. 오늘 저녁 아내가 참석한 경영학과 동문회에 대해 알아봐. 장소는 시그너스 호텔이었을 거다. 참석자 명단. 그리고 특히 최진혁이라는 인물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10분 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김민준 비서는 수화기 너머로 얼음장 같은 냉기를 느꼈다. 총재가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말할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임을 그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권희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최진혁. 낯익은 이름이었다. 유라의 과거에 대해 깊이 캐묻지는 않았지만 결혼 전 그녀의 신상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를 통해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첫사랑이자 첫 상처. 그는 그저 과거의 인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유라의 반응은 그것이 단순한 과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확히 8분이 지났을 때 그의 개인 단말기로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김민준 비서의 보고서였다. 파일에는 동문회 참석자 명단과 그들의 신상 정보, 최진혁과 그의 약혼녀 오세라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 그리고 호텔 연회장 지배인과 직원 몇몇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대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권희주는 스크롤을 내리며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가 사라졌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 최진혁이 유에게 던졌던 저급하고 모욕적인 말들이 적힌 부분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빙점 이하로 차가워졌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너는 평생 벌어도 현관문 손잡이 하나 못 만져볼 것이지. 권희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유라가 살고 있는 이 집, 카일룸이 어떤 곳인지 최진혁 같은 부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권희준이 직접 설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과 친환경 시스템을 집약시킨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그의 세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세계의 유일한 여주인으로 한유라를 선택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이라도 전화 한 통으로 진성건설을 대한민국 건설업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다. 자금줄을 막고 주요 입찰에서 배제시키고 세무조사를 통해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는 것.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한유라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런 식의 복수는 최진혁의 논리와 다를 바 없었다. 배경과 힘으로 상대를 짓밟는 것. 그것은 유라의 승리가 아니라 권희준의 힘을 과시하는 것일 뿐이며 결국 유라를 힘 있는 남편에게 보호받는 연약한 아내라는 프레임에 가두게 될 터였다. 그는 아내의 자존심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동정이나 보호가 필요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거친 황무지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워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여자였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녀를 대신해 복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모욕에는 모욕으로 갚는 것은 하수들의 방식이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격차를 보여줌으로써 그를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다. 최진혁이 유라를 모욕한 키워드는 돈과 배경이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영역에서 완벽하게 짓밟아 주어야 한다. 권희준은 다시 단말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탈리아에 있는 그의 개인 자산 관리인이었다. 마레우코 나라. 그는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파가니 본사에 연락해. 이몰라 한 대를 구하고 싶다. 현재 생산된 5대 중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마지막 한 대가 있을 텐데. 얼마를 부르든 상관없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체리티 옥션 행사 날짜에 맞춰서 가져와야 한다. 항공 운송으로 파가니 이몰라. 단 5대만 한정 생산된 700만 유로를 호가하는 하이퍼카.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었다. 파가니의 오랜 VIP 고객 중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구매 자격이 주어지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예술품이자 권력이었다. 권위주는 통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발 아래에서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진혁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진성건설의 사옥도 저 불빛의 바닷속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그리고 최진혁이라는 어리석은 남자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한유라는 누군가의 힘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힘이고 가치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유일한 남자일 뿐. 권희준의 눈빛이 차갑고도 깊게 빛났다. 조용한 방역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연례 자선 경매 행사가 포시즌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이끌어가는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이 행사는 단순한 자선 모금을 넘어 그들의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고 인맥을 다지는 은밀한 사교의 장이었다. 연 회장 내부는 자선이라는 고상한 명분 아래 보이지 않는 서열과 탐욕의 기류가 짙게 흐르고 있었다. 최진혁은 오늘 행사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최근 진성건설이 수주한 대규모 국책 사업을 발판 삼아 차세대 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 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약혼녀 오세라와 함께 포토월에 섰다. 오세라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하고 마치 여왕처럼 고고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진혁 부사장님, 이번에 익명으로 10억 원을 기부하신 분이 부사장님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의 질문에 최진혁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은 일에 쓰이는 돈인데 액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위선적인 대답에 기자들은 앞다투어 찬사를 보냈고 주변에 있던 기업 총수들도 그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최진혁은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지난 동문회에서 한율에게 당했던 미묘한 패배감은 오늘의 영광으로 깨끗이 씻겨나가는 듯했다. 그는 오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공간의 중심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때였다. 소란스럽던 연 회장 입구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한 곳으로 향했다. 권희준과 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진혁의 요란한 등장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이 그저 들어섰을 뿐인데 공간의 모든 공기가 그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권희준은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단추 하나, 소매 끝에 커프스링크 하나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기품이 흘렀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옆에 선 한유라였다. 그녀는 동문회에서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짙은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하얀 피부와 가느다란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다. 목이나 귀에는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흔들림 없는 평온함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적인 자신감.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과거를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금융 황제의 곁에 설 자격이 충분한 고귀한 아우라를 지닌 여인이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질투와 경멸로 이글거렸다. 오세라 역시 잔뜩 날을 세운 표정으로 유라를 노려보았다. 그녀가 걸친 수억 원짜리 보석들이 한순간에 유치한 유리구슬처럼 느껴졌다.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권희준과 한유라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운명처럼 최진혁과 오세라의 앞에 멈춰 섰다. 이게 누구신가? 권 총재님 아니십니까? 이런 누추한 자리에 친히 행차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최진혁은 애써 비꼬는 투로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유라 씨도 오셨네. 오늘은 다행히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빌려 입고 온 모양이야. 저급한 도발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최진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보는 어른의 그것과 같았다. 유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권희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초의 부사장,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진성건설의 미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순간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희준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YS 인베스트먼트의 자금 지원 없이는 단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없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꿰뚫는 서늘한 협박이었다. 권희준은 더 이상 최진혁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사회자를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그의 작은 움직임에 행사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오늘 이 자리는 나눔을 위한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좋은 뜻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권희준이 얼마짜리 수표를 꺼낼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10억을 기부한 최진혁을 의식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개인적인 것이죠. 오늘 저는 제 아내를 위해 작고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내를 위한 선물.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자선 행사장에서 사적인 선물을 공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최진혁은 콧방귀를 뀌었다. 기껏해야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명품 가방 따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전환되었다. 자선단체의 홍보 영상이 사라지고 호텔 정문 로비에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거대한 크기의 검은색 특수 운송 트레일러 한 대가 서 있었다. 트레일러의 측면에는 날개가 달린 말의 형상을 한 파가니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저건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로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탈리아의 하이퍼카 브랜드, 예술의 경지에 오른 공학기술의 결정체. 트레일러의 뒷문이 천천히 육중한 소리를 내며 아래로 열리기 시작했다. 강렬한 조명과 함께 안개 효과를 뚫고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 마리의 맹수와도 같은 자동차였다.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차체는 칠흑같이 검으면서도 오묘한 빛을 뿜어냈다. 공기역학을 위해 극단적으로 설계된 공격적인 라인. 금방이라도 포효할 듯한 거대한 리어윙.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도로를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예술작품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다. 파가니,
이몰라,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질렀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파가니 이몰라, 전 세계 단 5대 한정 생산,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격표.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절대 살 수 없는, 오직 파가니가 선택한 VVIP에게만 소유가 허락되는 신화 속의 존재. 연 회장 문이 열리고 호텔 직원이 벨벳 쿠션을 받쳐들고 정중하게 들어왔다. 쿠션 위에는 탄소 섬유와 티타늄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자동차의 키가 놓여 있었다. 권희주는 그 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아내 한율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그 위에 키를 올려놓았다. 그는 오직 유라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당신의 가치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 깔깍 깔깍 깔깍. 정적을 깨고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소리뿐이었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0억 원을 기부하고 의기양양해 하던 최진혁의 모습은 이제 그 누구의 기억에도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지워져 버렸다. 최진혁의 얼굴은 하얀색과 붉은색을 오가며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오세라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다이아몬드는 한순간에 싸구려 유리 조각처럼 빛을 잃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부와 배경이 권희준이 보여준 격의 차이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을 보는 시야, 스케일의 차원이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유라는 손바닥에 놓인 차가운 키의 감촉을 느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아주 옅고 진실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의 통쾌함에서 오는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려는 이 남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가 준비한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한 주인공으로 설 것이었다. 군중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그녀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었다. 포시즌스 호텔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최진혁의 걸음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오세라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까지 연 회장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애와 질투, 어린 시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들을 향한 조롱과 동정으로 바뀌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여자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할 수 있냐고요. 마침내 자신들의 마세라티 앞에 도착하자 오세라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깟 차 한 대 때문에 진혁 씨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더 비싼 걸로 사면 되잖아요. 왜 거기서 바보같이 서 있기만 했어요. 그녀의 분노는 최진혁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다. 철저히 자신의 자존심이 꺾인 것에 대한 히스테리였다. 한유라라는 감히 자신과 비교조차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닥쳐. 최진혁이 거칠게 소리치며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게 그냥 차로 보여. 세상에 5대밖에 없는 차야. 권희준 그 자식이 돈만 많아서 그걸 구한 것 같아. 그건 돈으로도 못 사는. 그놈의 지위와 인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그는 운전대의 주먹을 내리쳤다. 꽝.
하는 둔탁한 소음이 그의 절망의 깊이를 대변하는 듯했다. 오세라는 그의 흉흉한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표정으로 조수석에 앉았다. 차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그날 이후 파가니 이몰라 사건은 서울 사교계 최고의 가십이 되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권희준의 재력과 그의 아내에 대한 애정의 스케일에 감탄했고 그와 동시에 최진혁을 조롱했다. 한순간에 오징어가 된 재벌 3세. 하이퍼카 한 대에 무너진 자존심 등 자극적인 꼬리표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진성건설 내부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임원들은 최진혁의 눈치를 보며 그를 피했고 직원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서 날아왔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 회장실에 불려간 최진혁은 아버지의 불호령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최 회장은 재떨이를 집어 던질 듯한 기세로 그를 몰아붙였다. 감히 누굴 건드려. 권희준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 그 사람은 대한민국 금리를 쥐고 흔드는 괴물이야. 우리 같은 건설사가 PF 대출 한번 막히면 하루아침에 부도나는 거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를,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줘. 네가 제정신이야. 아버님, 그게 아니라 한유라 그 계집애가 먼저. 닥쳐, 변명하지 마. 일의 경중도 모르고 내 놈 자존심 하나 때문에 회사를 위험에 빠뜨려. 당분간 모든 대외 활동 금지하고 자숙해. 네가 추진하던 M&A 건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테니 그런 줄 알아. 아버지의 냉정한 처분에 최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한유라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 다시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술로 밤을 지새웠다. 굴욕적인 그날 밤의 기억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유라의 그 무심한 미소. 마치 자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그 표정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질투는 증오가 되었고 증오는 비뚤어진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권희준이라는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 치욕을 갚아주지 않으면 평생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았다. 권희준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유라는 다르지.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한유라. 그녀는 권희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녀를 무너뜨린다면 권희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굴욕을 안겨줄 수 있을 터였다. 사교계에서의 복수는 이제 무의미했다. 파가니 이몰라보다 더한 것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영역,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렸다고 자부하는 그 영역을 공격해야 한다.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직업, 최진혁의 눈에 다시 아기에 찬 광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유라가 그저 운 좋게 권희준을 만나 신분 상승한 신데렐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녀의 실력과 경력은 모두 허상이며 권희준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믿고 싶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이 모든 굴욕을 되갚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회사 내에서 가장 수완이 좋고 도덕적 잣대가 유연하기로 소문난 박상훈 부장을 호출했다. 박 부장은 최진혁의 지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의 충복이었다. 박 부장, 자네에게 비밀리에 맡길 임무가 있네. 아무도 없는 부사장실에서.
최진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라라는 여자에 대해 아는 대로 다 조사해. 지금 다니는 회사, 맡고 있는 직책,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말고. 박 부장은 최진혁의 눈에 서린 살기를 읽고 잠시 망설였다. 상대는 YS 인베스트먼트 총재의 부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숙였다. 최진혁의 라인을 타는 것이 자신의 출세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무엇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약점, 그 여자의 커리어를 끝장낼 수 있는 약점이라면 뭐든지. 며칠 후, 박 부장이 기밀 문서 봉투를 들고 다시 최진혁을 찾아왔다. 찾았습니다. 부사장님, 박 부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한유라의 현재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녀가 근무하는 퀀텀 캐피탈은 업계에서 강소기업으로 통하는 실력 있는 자산 운용사였다. 그리고 한유라는 현재 그 회사에 사활이 걸린 M&A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팀장이었다. 넥서스 바이오. 최진혁은 인수대상 기업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넥서스 바이오는 혁신적인 항암 치료 기술을 보유한 잠재력이 매우 높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었다. 수많은 대기업과 투자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매물이었다. 네. 현재 퀀텀 캐피탈과 저희의 경쟁사인 이노캐피탈이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경합 중입니다. 한유라 팀장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진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M&A 시장은 정부와 여론에 극도로 민감한 전쟁터다. 작은 실수 하나, 잘못된 정보 하나가 수천억 원의 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권위준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진행하는 개별 프로젝트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터였다. 자칫하면 월권 행위로 비춰져 더 큰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노캐피탈의 대표가 누구지? 과거 저희 회사에서 PF 담당 임원으로 일했던 윤태석 대표입니다. 몇 년 전 독립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야심이 큰 인물입니다. 잘됐군, 박 부장. 지금 당장 윤태석 대표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 진성건설에서 그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할 거라고 전하게. 최진혁의 계획은 간단하고도 악랄했다. 넥서스 바이오 인수를 원하는 이노캐피탈 측에 비밀리에 자금을 대주고 퀀텀 캐피탈에 내부 정보 필요하다면 조작된 정보까지를 흘려 그들의 M&A 전략을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 책임은 총괄팀장인 한율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녀는 업계에서 수천억을 날린 무능한 분석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터였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진성건설의 로고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사교계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는 자신의 영역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박 부장의 보고서 속 한유라의 증명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무표정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서봐, 한유라, 네가 그 비싼 차를 타고 얼마나 더 웃을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내가 너를 그 차에서 끌어내려. 원래 네가 있던 시궁창으로 다시 쳐넣어 줄 테니 질투의 불꽃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불길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한유라의 커리어를 향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다. 퀀텀 캐피탈의 시십층 회의실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여의도의 마천루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그 누구도 창밖 풍경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다. 한유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인 투자심의 위원회 앞에서 넥서스 바이오 인수합병 M&A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넥서스 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ND-0221의 기술 가치는 저희가 최초에 평가했던 8천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경쟁사인 이노캐피탈이 제시한 인수가보다 15% 상향된 금액을 최종 제안가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녀가 가리키는 스크린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실사 자료의 핵심을 요약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분석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시장의 잠재력, 기술의 독창성, 임상 데이터의 신뢰도, 그리고 재무적 리스크까지 모든 변수가 완벽하게 계산된 하나의 방정식과 같았다. 한리영학은 김정민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업계에서 승부사로 불리는 인물이었지만 한유라의 냉철하고 정교한 분석 앞에서는 언제나 신뢰를 보였다. 한 팀장의 분석이라면 믿을 수 있지. 이 정도 리스크라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 이사회에 최종 인수가 상향 조정을 건의하도록 하지. 대표의 승인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부드러워졌다. 몇몇 임원들은 유라를 향해 축하와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온 팀원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뉴스 스크린에 긴급 속보 자막이 번쩍이며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채널 YBC의 단독 보도였다. 단독 넥서스 바이오 핵심 신약 ND-9621 비공식 임상 투입 일상에서 심각한 부작용 발견. M&A 시장에 메가톤급 파장 예고. 순간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충격과 불신으로 물든 차에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속보를 전하기 시작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현재 M&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넥서스 바이오가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에서 심각한 수준의 신경계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익명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임상 데이터, 그래프와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기사의 논조는 명확했다. 넥서스 바이오의 핵심 기술은 사기이며 회사는 이 사실을 숨긴 채 M&A를 진행해왔다는 것이었다. 에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투자전략본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임원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정민 대표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유라를 쏘아보았다. 한 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실사팀은 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건가? 대표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한 임상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정보입니다. 유라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칭찬과 격려를 보내던 눈빛은 순식간에 의심과 질책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해오이 정보라고 YBC가 확인도 없이 이런 특종을 터뜨렸을 것 같나. 뭔가 놓친 게 분명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놓치다니.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한 건가? 동시에 주식시장은 이 충격적인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M&A 기대감으로 연일 상한가를 치던 넥서스 바이오의 주가는
뉴스 속보가 터진 지 아수분도 차에 되지 않아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주가 그래프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렸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같은 시각 진성건설 부사장실 최진혁은 박상훈 부장과 함께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넥서스 바이오의 주가 그래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시작에 불과해 최진혁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의 지시를 받은 이노캐피탈은 뉴스 속보가 터지기 직전 대량의 넥서스 바이오 주식을 공매도했다. 주가가 폭락할수록 그들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였다. 다음 카드를 꺼내 퀀텀 캐피탈의 실사가 부실했다는 소문을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퍼뜨려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살짝 섞어서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한유라 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박 부장이 아첨하며 말했다. 최진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유라가 이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권희준의 천재 아내라는 허울이 벗겨지고 무능한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을 다시 퀀텀 캐피탈의 회의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넥서스 바이오 측은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고 이는 오히려 시장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긴급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다. 김정민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유렉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한 팀장에게 48시간을 주지. 그 시간 안에 저 보도가 완벽한 허위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져오거나 혹은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해내. 둘 중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는 이 딜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이고 당신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싸늘한 선고였다. 동료들은 폐잔병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아무도 유렉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유라는 거대한 벽에 둘러싸인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밤이 깊었다. 회사에는 유라 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띄워놓고 있었다. 뉴스 기사, 주식거래 데이터, 커뮤니티의 반응, 그리고 넥서스 바이오의 기술 관련 논문들. 처음의 충격과 당혹감은 이미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명석한 분석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나 악재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이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뉴스 보도와 주가 폭락, 그리고 여론몰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뉴스 속보가 터지기 직전 몇 시간 동안의 넥서스 바이오 주식 거래 내역을 분 단위로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거래량 속에 숨겨진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폭락을 예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십 개의 외국계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치밀한 공매도 흔적. 그것은 의도적인 공격의 지문이었다. 유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자신을 공격한 비겁한 사냥꾼을 추적하는 추격자가 되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48시간. 그것은 한 사람의 커리어를 구원하기에도 혹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한율에게 주어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첫날 밤이 꼬박 지나갔지만 그녀는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사무실은 그녀의 전쟁터가 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데이터의 빛이 꺼질 줄 모르는 그녀의 눈동자에 비쳐 일렁였다. 그녀가 발견한 공매도 패턴은 분명한 공격의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공격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증거는 법정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상대는 매우 치밀했다. 모든 거래는 케이맨 제도나 스위스 같은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실을 꿰는 것과 같았다. 일반적인 분석가의 권한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이었다. 유라는 잠시 일을 멈추고 쓴 커피를 입에 털어 넣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이 문제를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싸움에 그를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최진혁의 말처럼 자신이 배경 좋은 남편에게 기댄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의 명운과 팀원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보안 단말기를 열어 권희준에게 짧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레벨 4 다크웹 트레이서 및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분석 툴 접근 권한 필요. 도움 요청이 아닌 장비 사용 요청임. 메시지는 그녀의 성격처럼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그를 방패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더 날카로운 칼을 빌리고 싶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카일룸의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던 권희준은 아내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한유라다웠다. 절망하거나 무작정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 전장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싸움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접근 승인, 개인 보안 터미널 확인할 것. 답장을 보낸 직후 그는 YS 인베스트먼트 내부에 존재하는 비밀 조직 에코원 에코천 팀의 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에코원은 기업 보안 및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권희준의 직속 친위대와 같은 소수 정예 조직이었다. 한유라 팀장에게 우리 시스템의 프리즘에 대한 백도어 접근 권한을 열어줘. 최고 등급으로 그녀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익명으로 보장하고 절대 먼저 개입하지 마. 그녀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림자처럼 지켜보기만 해. 프리즘은 YS 인베스트먼트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구축한 차세대 금융정보 분석 시스템이었다. 전 세계의 금융 네트워크를 거미줄처럼 감시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이상 거래나 자금 세탁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포착해내는 괴물 같은 시스템이었다. 권희준은 율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낚싯대를 쥐어주었다. 유라의 사무실 모니터에 새로운 접속 허가 창이 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접속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였다. 그녀가 이전에 사용하던 분석 툴들이 잘 닦인 칼 수준이었다면 프리즘은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성 레이저포와 같았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자금의 흐름이 3D 시뮬레이션으로 시각화되었고 수십 단계의 돈 세탁 과정을 거친 계좌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가 인공지능에 의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추적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속도가 달랐다.
며칠이 걸려도 불가능했을 작업들이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프리즘의 막강한 분석력이 결합되자 철옹성 같던 익명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스위스의 비밀 계좌. 그녀는 거미줄처럼 얽힌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을 향해 파고들었다. 마치 어두운 동굴을 탐사하는 고고학자처럼. 그녀는 데이터의 지층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진실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4시가 지날 무렵 그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모든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가 단 하나의 투자 전문 회사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RS 캐피탈이라는 서류상으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작은 규모의 투자사였다. 하지만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는 매우 기이했다. 바이오나 IT 같은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오직 부동산 개발과 건설 관련 파생 상품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유라는 직감적으로 이 회사가 위장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프리즘을 통해 RS 캐피탈의 설립 자금과 초기 투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던 거대한 배후에 꼬리를 잡았다. RS 캐피탈의 설립 자금은 진성건설의 해외 자회사 중 하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다. 해외개발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거액의 자금이 몇 주 전 이 투자사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시점은 넥서스 바이오 M&A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RS 캐피탈은 그 돈으로 넥서스 바이오 공매도를 위한 유령 회사들을 설립하고 자금을 댄 것이었다. 가야스다. 유라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영이 나는 권총, 스모킹 건이었다. 최진혁이 직접 공매도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진성건설과 이번 사태의 핵심인 RS 캐피탈 사이에 명백한 자금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재판정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아닐지 몰라도 여론과 이사회를 뒤흔들기에는 충분한 한 방이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여의도의 빌딩 숲 사이로 새벽의 빛이 스며들어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꼬박 30시간 넘게 깨어 있었다. 하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모니터 화면에는 진성건설과 RS 캐피탈, 그리고 수많은 유령 회사들이 복잡한 선으로 연결된 거대한 음모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김정민 대표가 제시한 8시간의 데드라인은 아직 10시간 이상 남아 있었다. 이제 방어를 위한 증거는 확보되었다. 하지만 한유라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 될 수 없다. 비겁한 공격에는 처절한 응징으로 답해야 하는 법이다. 그녀는 컴퓨터에 새로운 워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파일의 제목은 방역 전략 보고서였다. 잠에서 깨어난 전략가는 이제 적의 심장을 향해 겨눌칼을 갈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샤워를 마치고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대신 거실의 대형 스마트 스크린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녀가 지난 30시간 동안 추적하고 분석한 모든 결과가 거대한 마인드맵의 형태로 스크린에 펼쳐졌다. 권희주는 와인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마치 흥미로운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아내가 펼쳐놓은 음모의 지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진성건설의 해외 자회사가 RS 캐피탈의 자금 출처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최진혁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으로는 충분해요.
유라가 밤샘 작업으로 조금 잠긴 목소리로 브리핑을 마쳤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파헤친 자의 총명함이 빛나고 있었다. 권희주는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대단하군. YS 인베스트먼트의 에코원 팀도 이 정도의 연관성을 찾아내려면 최소 48시간은 걸렸을 텐데. 당신 혼자서 해낸 거잖아. 그의 칭찬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그는 아내의 재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래서 다음 수는 뭐지? 그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일단 이 자료를 저희 대표님께 보고하고 언론에 흘릴 생각이에요. 진성건설을 압박해서 그들이 스스로 꼬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가장 정석적인 대응 방법이었다. 하지만 권희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증거는 아직 정황 증거에 불과해. 최진혁은 뱀처럼 교활한 놈이야. 아마 이렇게 변명하겠지. 해외 자회사가 독단적으로 투자한 것이며 본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리고 박상훈 부장 같은 중간 관리자 한두 명의 목을 자르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거다.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권희준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유라 역시 그 점을 고민하고 있었다. 최진혁이라는 뱀의 머리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결정타가 필요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라가 묻자 권희준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덫 자체의 성능이 아니야. 사냥감이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쓰는 거지. 최진혁 같은 부류의 인간에게 가장 달콤한 미끼는 뭘까? 돈. 그리고 승리감. 정확해. 특히 당신을 이겼다는 승리감. 권희준의 눈이 지적인 유희로 반짝였다. 두 명의 뛰어난 전략가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한편의 예술과도 같은 방역 작전이었다. 최진혁은 당신을 무능하고 운 좋은 여자라고 굳게 믿고 있어.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야.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 그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때로는 격렬한 토론으로, 때로는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한 감탄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함정의 설계도가 완성되었다. 최진혁의 탐욕과 오만함을 동력으로 삼아 그를 제 발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퀀텀 캐피탈에 출근한 한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대표이사실의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초췌하지만 형형한 눈빛의 유라를 본 김정민 대표는 말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유라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 즉 진성건설과 공매도 세력 간의 자금 연결고리에 대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대표님 말씀처럼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라는 이어서 자신의 새로운 전략을 보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넥서스 바이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인정하고 인수가를 대폭 낮춰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비밀리에 결정적 호재 정보를 입수한 척하며 최종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불러 M&A를 성사시킨다는 이중 베팅 전략이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 결정적 호재 정보라는 게 뭔데? 그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이것은 적을 속이기 위한 미끼입니다.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김정민 대표는 유라의 눈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읽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좋아,
한 팀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지. 한번 판을 제대로 흔들어봐. 대표의 재가를 얻은 유라는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 내부에서 평소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잦고 최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박 과장이라는 인물을 약한 고리로 점찍었다. 의도적인 정보 유출을 위한 가장 완벽한 통로였다.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자산운용본부장과 비밀스러운 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은 박 과장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하지만 핵심적인 단어들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네, 본부장님. 넥서스 바이오의 미공개 임상 3상 데이터 원본을 막 입수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부작용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현되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약효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미공개 임상 3상 데이터라는 말에 복도를 지나가던 박 과장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이 정보를 경쟁사인 이노캐피탈에 넘긴다면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터였다. 그날 오후 박 과장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노캐피탈의 윤태석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즉시 최진혁의 귀에 들어갔다. 미공개 임상 3상 데이터라고 그게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 최진혁은 박상훈 부장에게 재차 확인했다. 네. 부사장님, 퀀텀 캐피탈 내부 정보원에게서 나온 정보입니다. 한유라가 그걸 근거로 최종 입찰에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유라가 어설픈 블러핑을 하고 있거나 혹은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감히 나를 상대로 속임수를 쓰려고 해. 어리석은 것. 그는 이것이 한유라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비밀 정보를 믿고 높은 입찰가를 준비한다면 자신은 그보다 단 1%만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넥서스 바이오를 가로채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되면 한유라는 회사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무리한 베팅을 하다가 딜까지 뺏긴 무능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게 될 터였다. 좋아. 이노캐피탈의 윤 대표에게 전해. 우리가 자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최종 입찰에서 퀀텀 캐피탈이 얼마를 부르든 그보다 500억을 더 부를 준비를 하라고. 이 거대한 판돈을 위해 최진혁은 무리수를 두어야만 했다. 그는 아버지 몰래 회사의 비상자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고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단기 대출까지 받았다.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라는 자신의 보안 단말기로 들어온 짧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에코원 팀이 보내온 박 과장과 이노캐피탈의 접촉 사실을 알리는 보고였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넥서스 바이오의 주주총회 및 최종 입찰일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체스판은 완벽하게 짜였고 상대방의 킹은 그녀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움직여주고 있었다.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피어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수 체크메이트였다. 넥서스 바이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퍼런스 홀은 시작 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회사의 임직원들과 불안한 얼굴의 주주들이, 다른 한쪽에는 이 거대한 M&A의 향방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운명의 최종 입찰을 앞둔 두 경쟁자, 퀀텀 캐피탈과 이노캐피탈의 대표단이 앉아 있었다. 최진혁은 공식적인 대표단은 아니었지만 주요 이해관계자라는 명목으로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띤 이노캐피탈의 윤태석 대표가 있었다. 최진혁은 의도적으로 한유라가 앉은 쪽을 쳐다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깟 것이 발버둥 쳐봐야 결국 내 손바닥 아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지루한 사전 절차들이 끝난 뒤 마침내 최종 인수 제안 발표 시간이 되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이노캐피탈의 윤태석 대표였다. 존경하는 넥서스 바이오 주주 여러분, 저희 이노캐피탈은 넥서스 바이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주가 폭락 사태를 일시적인 성장통으로 규정하고 이노캐피탈의 막강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넥서스 바이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최종 인수가를 공개했다. 저희 이노캐피탈은 넥서스 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주당 8만 5천 원, 총액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하여 인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퀀텀 캐피탈이 이전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가격보다 무려 30%나 높은 파격적인 금액이었다. 주주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윤 대표는 그 반응을 즐기며 은근한 말투로 퀀텀 캐피탈을 깎아내렸다.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일부 경쟁사의 우유부단함과 부실한 위기관리 능력과는 달리 저희는 넥서스 바이오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라를 쳐다보았다. 저 여자가 이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절망 분노 그는 유라가 이 말도 안 되는 금액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드디어 퀀텀 캐피탈의 차례가 되었다. 한유라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나 두꺼운 보고서 대신 얇은 태블릿 PC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장내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과연 그녀가 이노캐피탈의 파격적인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주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넥서스 바이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저는 단순히 인수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의외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위기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한편의 연극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자 장내가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다. 윤태석 대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라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연단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YBC의 속보가 터지기 직전 몇 시간 동안의 넥서스 바이오 주식 거래량 그래프였다. 이것은 당시의 분단위 거래 내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악재가 터지기 직전 특정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대규모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그 공매도에 사용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케이맨 제도, 파나마, 스위스를 거치는 복잡한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도표였다. 그리고 이 모든 유령 회사의 자금은 단 하나의 투자사, RS 캐피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스크린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진성건설의 해외 자회사와
RS 캐피탈 간의 자금 이체 내역서였다. 해외 개발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돈이 흘러 들어간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성건설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는 공매도 세력의 자금줄이었습니다. 깨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객석에 앉아있던 최진혁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가를 폭락시킨 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저희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 저희의 M&A 전략까지 훔쳐보려 했습니다. 유라는 스크린에 음성 파일 하나를 띄웠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컨퍼런스 홀 전체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퀀텀 캐피탈의 박 과장이었다. 음성 파일. 네, 이노 캐피탈에서 돈을 받은 게 맞습니다. 한유라 팀장이 미공개 임상 3상 데이터를 확보했고 최종 입찰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를 거라는 거짓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녹취록은 YS 인베스트먼트의 에코원 팀이 박 과장의 이상 동향을 포착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한 것이었다. 박 과장이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유라는 음성 파일을 멈추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띄웠다. 그 화면에는 진성건설과 이노캐피탈의 로고가 그려져 있었고 그 사이에 시장 질서 교란, 내부자 거래, 주주 기만이라는 굵은 글씨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 장의 그림으로 된 완벽한 기소장이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더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하며 여러분의 환심을 사려 했던 이노캐피탈과 그 뒤에서 검은 돈을 댄 진성건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넥서스 바이오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헐값에 회사를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 윤태석 대표가 여러분께 제시한 1조 2천억 원은 인수가가 아니라 여러분을 기만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범죄의 미끼였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장내를 울렸다. 모든 것이 폭로된 순간 컨퍼런스 홀은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사기꾼들, 당장 저놈들 끌어내. 분노한 주주들이 고함을 치며 단상으로 몰려들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윤태석 대표는 얼굴이 잿빛이 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최진혁은 몰래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성난 주주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의장은 필사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그 소리는 거대한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유라는 단상 위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객석 너머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늑대처럼 울부짖는 최진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최진혁의 눈에는 증오와 불신, 그리고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공포가 가득했다. 반면 한유라의 눈은 차갑고 투명했으며 완벽한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M&A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그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고 스스로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란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유라가 던진 폭탄의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신속했다.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합동특별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다. 최진혁 씨, 윤태석 씨, 주가 조작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은 수십 대의 카메라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얼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굴던 두 남자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죄인으로 전락하여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권희준이 미리 관계당국에 언지를 주어 그들이 도망칠 아주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은 결과였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진성건설의 주가는 거래 하한가로 직행했다. 매도 주문이 산처럼 쌓였지만 단 한 주의 매수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다. 시가총액 수조 원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해버렸다. 진정한 재앙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진성건설 쇼크는 금융시장 전체를 강타했다. 진성건설에 자금을 대주었던 은행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출금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책 사업을 진행하던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발을 빼기 시작했다. 최진혁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규모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의 탑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최진혁의 약혼녀였던 오세라의 집안. 유민그룹이었다. 유민그룹은 진성건설 사태가 터진 바로 그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진혁과 오세라의 파혼을 발표했다. 진성건설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저희 유민그룹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지극히 냉정하고 계산적인 손절이었다. 사랑과 의리는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없는 단어에 불과했다. 최진혁은 가장 믿었던 동맹에게서 가장 먼저 버림받았다. 며칠 후 임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최진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 최 회장의 서늘한 분노였다. 최 회장의 집무실에는 값비싼 도자기와 미술품들이 산산조각 난 채 널려 있었다. 아이, 이 한심한 놈아. 최 회장은 아들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내 놈의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여자 하나 이겨보겠다고 미친 짓을 하다가 우리 가문 전체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최 회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다. 그는 아들의 어리석음이 회사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최진혁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 있었다. 반면 퀀텀 캐피탈과 한유라는 이번 사태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노캐피탈의 인수 제안은 무효 처리되었고 퀀텀 캐피탈은 원래 계획했던 합리적인 가격으로 넥서스 바이오를 최종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한유라의 이름은 여의도 증권계에서 전설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거대하게 맞서 승리한 다윗, 냉철한 두뇌와 강철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고 칭송했다. 그녀의 과거 이력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증거로 재조명되었다. 수많은 금융사와 헤드헌터들에게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시간이 흘러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최진혁과 윤태석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은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횡령, 배임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 유라가 제시했던 증거와 YS 인베스트먼트가 추가로 제공한 자료들 앞에서 그들의 범죄 혐의는 명백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정 피고인석에 선 최진혁은 더 이상 거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값비싼 명품 수트는 죄수복으로 바뀌었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는 패배자의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결국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법이라는 이름 아래 그의 오만한 제국은 완벽하게 종말을 고했다. 진성건설은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몇 달 후에 어느 늦은 오후 한유라는 권희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차가 여의도 근처를 지날 때였다. 유라의 시선이 한 건물에 머물렀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상징 중 하나였던 진성건설의 사옥이었다. 웅장했던 건물은 이제 주인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유리창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정문에는 법정관리매각 공고라는 현수막이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었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듯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한 천이 유에게 전해졌다. 다 끝났어. 그의 나지막한 말에 유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만했던 제국은 몰락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정의가 승리한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진정한 행복과 사랑으로 채워질 그들만의 이야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여의도 금융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진성건설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한유라는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퀀텀 캐피탈의 투자전략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그 누구도 이 인사를 총재의 아내라는 배경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넥서스 바이오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후에도 연이어 어려운 딜들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성사시키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권희준의 아내라는 수식어 대신 최고의 전략가라는 칭호가 따라붙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강인한 의지만으로 정상에 오른 그녀의 스토리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어느 초가을 저녁, 유라는 새로 생긴 본부장실에 넓은 창가에 서서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공, 명예, 부. 과거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요란한 등장을 하지 않았다. 그저 퇴근하는 아내를 데리러 온 평범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준비 다 됐어. 네, 오늘따라 유난히 길이 막히네요. 그럼 집에 가기 전에 잠시 바람이나 쐬고 갈까? 그의 제안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VVVIP 라운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는 한강 공원이었다. 두 사람은 값비싼 구두를 벗고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은 채 강변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주차장에는 파가니 이몰라가 아닌 그들의 일상을 함께하는 조용한 세단이 서 있었다. 그 요란했던 슈퍼카는 그날의 상징적인 임무를 완수한 후 조용히 차고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강바람이 유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연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최진혁과의 싸움, 주주총회에서의 긴장감, 그 모든 것이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가끔은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유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녀의 말에 권희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했다. 내가 당신을 언제 처음 마음에 담았는지 알아. 5년 전 국제경제포럼에서 아니었나요? 유라는 그들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희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이야.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아주 작은 학술 세미나였어. 나는 지인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참석해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 지루한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솔직히 중간에 나가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 한 젊은 애널리스트가 단상에 올라왔어. 그의 목소리는 아련한 온기를 띠고 있었다. 잔뜩 긴장한 얼굴에. 옷차림도 어설펐지. 하지만 자신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눈이 빛나는 걸 봤어.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의 눈이었지.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시장의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 나는 그 열정과 지성에 완전히 매료됐어. 유라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젊은 애널리스트가 바로 당신이었어. 한유라, 유라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권희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때 알았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은 화려한 쇼케이스 안에 진열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원석이라는 걸. 내가 당신에게 반한 건 당신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었어. 그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의 영혼 그 자체였지. 그의 고백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유라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최진혁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녀의 치열했던 시간들, 악착같이 버텨왔던 모든 순간들이 이 남자를 통해 가장 완벽하게 인정받고 위로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그녀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유라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완전한 행복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강 건너편 빌딩들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 스스로 완벽했어. 내가 없었어도 당신은 결국 정상에 올랐을 거야. 나는 그저 그 과정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행운을 얻었을 뿐이고. 권희준이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속삭였다. 유라는 대답 대신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더 이상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행복의 미소였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을 마주 잡은 채 그들의 발걸음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거친 폭풍우는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달콤한 인생은 진정으로 이제부터 시작이었다.